강남한국학원의 대표 후기현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세게 쳐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설명회는 종촌고등학교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설명회를 6개 학교, 딱 8시까지 진행합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회를 연중 매주 토요일마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좀 난해하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해를 해놓으니까 또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난해하고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런 입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전략을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일 때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우리 세종에서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자주 열어서 좀 갈증을 풀어드리는 것이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종의 입시 교육 현장을 좀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 5, 6년 전부터 해왔는데 매우 성황리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좀 함께 좀 하자 해서 한 3년 전부터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동 복합에서 세종 시민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열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만족하고 흡족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세종은 굉장히 이런 입시 교육 현장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학습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실적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의 첫 일기생들입니다. 그래서 입시 내신이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10%가 1등급을 받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게 돼서 2등급을 받게 된다 보면 그 순간 몇 개 학교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학교를 몇 개를 건너뛰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인서울이 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1등급에 대해서 집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렵게 해서 1등급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미 10%가 1등급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변별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기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 전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학생부 전형까지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그것까지 관리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의 짐이 굉장히 지금 무거워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시 제도나 전략까지도 다 이렇게 담아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또 종촌고등학교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신 대비 중심으로 교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그 상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입시전략연구소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별도로 상담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별도로 설명회를 또 열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니까 또 참고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생기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학원은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세종을 내려다봤을 때 세종은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아주 폭넓게 발전하고 있는 신생도시 젊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향응률도 높고 교육률도 높고 그다음에 DNA도 우수하고 연합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을 걸로 보고 내려왔는데 막상 와서 강의를 시작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젊은 도시, 신생 도시를 훨씬 넘어서서 그야말로 맑고 푸른하니 사실을 보니까 실제 그 당시에 급조된 도시다 보니까 입시가 가까워진 고학년 학생들은 이미 현지에 부부도 모셨고 입시와 거리가 있는 저학년 아이들 또는 고학년이라 할지라도 입시를 초월한 아이들만 이렇게 있게 돼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저희보다 먼저 내려왔던 학원들이 철수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올라가자 이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살펴본 바로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득을 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질이다. 선생님들의 역량이다. 그래서 강좌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치동 목동에서 검증된 선생님들 또는 젊은 선생님들이라 해도 앞날이 촉망되는 그야말로 스타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시와 직결되는 생기부를 비롯해서 수리인수, 유인수 이런 콘텐츠들을 수도권 못지않게 다양하게 이렇게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콘텐츠들을 교육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그야말로 이런 여름방학, 겨울방학까지도 인터스쿨 또 서브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이 꼭 서울을 가야 되고 대전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도권 못지않게 대지도 못지않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 학원이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중층고 내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인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유인 선생님, 영어를 중층고 영어를 담당하는 유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오늘 영어 설명에 감사드리라고 하고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저는 아이폰 쓰는데 가끔 일 때문에 좀 힘들 때 저 여행 갔던 나라들 날씨를 좀 등록을 해놔가지고 가끔 보면서 좀 이렇게 그때 좋았던 기억 좀 떠올리고 하는데 요즘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은 날씨가 어느 정도일까 했더니 우리나라가 훨씬 춥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왜 날씨 얘기를 드렸냐면 오늘 제가 이제 전달드릴 이야기들도 팩트하고 조금 냉철한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좀 온기 있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하자는 맥락에서 또 이 설명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맥락은 총 3가지 맥락으로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요거는 이제 맨 밑에 있는 건 가장 최근 수능에 대한 1, 2, 3등급 요거는 고전 그리고 고정인데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지지난번에 실행됐던 수능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이제 7.8%니까 그래도 많이 늘어나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전전 같은 경우에 4%대니까 아시겠지만은 1,9등급에서 1등급이면 대충 4%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4%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최근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6%대로 조금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2등급까지를 좀 합쳐서 보시면 대충 그냥 앞자리만 좀 저희가 떼서 볼까요?
대충 25% 정도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22%, 23%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22% 정도 확인이 좀 되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2등급을 합쳤을 때 통상 그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11%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배를 넘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상대평가 시기에 2등급을 바라보던 시선과 절대평가 시기에 2등급을 바라보던 시선은 당연히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고3 자녀가 있으시거나 학력이 높은 자녀가 있으시거나 대학을 보내주시는 분들이라면 국어 수학에서 3등급 정도 나오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는 3까지 합쳐버리게 되면 40%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5%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경희대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반영 비율 차이를 마이너스 3점 정도 주고 있고 3등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2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서는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는구나 정시라는 거 기준에서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저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예비고일 설명에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수시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서 가기를 희망을 당연히 하실 것이고 대학 입학 비율에서도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대략 봤을 때 80%는 수시에 할당돼 있고 20%는 정시에 할당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측면에서 이제 수시가 적합하잖아요. 근데 수시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내신 성과도 있지만 들어가야 되는 수능 최저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해야 되죠. 그랬을 때 고려대학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특수과들, 의대 같은 특수과들은 좀 빼고요. 이번 고대가 이제 입시 요강에서 뭘 요구했냐면 총 4개의 과목의 합이 등급이 8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탐구 하나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3등급이 떠버린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나머지 3과목 중에 2과목은 1등급이 반드시 찍혀야 되거든요. 부담이 매우 심해진다는 거죠. 특히나 수학, 국어,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친구들, 제가 드리고 있었던 가장 최상위권 친구들은 뭐 대원, 서울에서는 대원여고였고 이제 그다음 분당에서는 이제 외대부고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수능 전날에 떠는 게 수학 때문에 떨지 않고 영어 때문에 떨지 않아요. 국어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컨디션 때문에 2점, 3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이 3이 나와 버리면 일단 부담이 커질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유일하게 그 주요 과목 중에서 절대평가가 영어인데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내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못 해버리게 되면 최저를 구성하는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017년도 그러니까 이제 수능으로는 2018학년도부터가 처음으로 절대평가 영어가 실시가 됐을 때였고 제가 이제 처음 분당에서 재수학원으로 들어갔던 때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고3과 재수생들 중 긍정적인 입시 결과를 불러오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적어도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영어 등급 혹은 2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확인을 하는 친구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의 개념보다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게 고정됐을 때 나머지 과목들을 1년 동안 끌어나가는 심리적인 기반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전략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좀 가보게 되면 뭐 결국에는 절대평가도 분명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평가 시절에는 90점이면 10% 정도, 11% 정도의 라인이었거든요. 커트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던 걸 보면 어떨 땐 7%, 어떨 땐 4%, 어떨 땐 6%였으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통계를 내보면 6%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1등급의 비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는 11% 받던 것이 이제는 6%대로 수렴해 있다 그러면 45% 정도는 이제 90점 받는 애들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시험의 절대적인 난이도는 분명 올라가 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랬을 때 2016년에 실행된 수능이니까 상대평가 마지막 수능이었는데 그때 오답률이 1등이었던 지문은 911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한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23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1110글자로 늘어나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증가한 것들을 다 쌓아보면 결론은 몇 개의 지문이 더 붙어있는 길이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거의 함축은 뭐냐면 마지막 쪽에 이제는 그냥 영어를 영어로 보시면 안 되고 영어가 비문학화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국어 풀듯이 추론하고 논증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절대평가 영어로 넘어왔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 그러면 고3이든 재수생이든 1등급을 애당초 처음부터 포기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매우 늘어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은 아예 안 푼다고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전략적으로 더 이롭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나는 그냥 2등급만 받을래라고 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논의하는 게 선행이라는 거 해야 되느냐? 저도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입시 경쟁이라는 건 상대평가의 문제다 보니까 절대적 차원이 아닌 상대적 차원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신에서나 수능에서나 좋은 성과 내는 친구들을 보면 예비고일 과정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선행성이라는 걸 좀 가져가더라라는 측면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쪽 부분인데, 앞에서 뭐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호 등급제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좀 다른 시각 제시하고 싶은데 1등급 10%로 확대됐으니까 이제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좀 뒤집어 보고 싶어요. 1등급을 벗어났을 때라고 하는 물음표는 점점 더 커질 거거든요. 오히려 2등급을 합쳤을 때 이제 거의 4등급 끄트머리까지 이제 잡아버리기 때문에 구별의 불투명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1부 등급제에서 1호 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진짜로 완화되냐? 라는 거는 저는 조금 반박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와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를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요. 성적표에 병기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원점수라는 거는 당연히 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그 해당 과목의 전체 평균 점수가 당연히 들어올 것인데, 거기에 뭐가 같이 산출되냐 그러면 산술평균, 즉 그 분포표가 나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가운데 몰리기보다는 넓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 분포는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겠죠. 즉 얘를 통해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만큼 어려웠는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 뒤로 가보게 되면은 등급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병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90을 받았고 어떤 학생은 89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시험의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었다 그러면 이 둘 다 등급은 1이 뜰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가 45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중학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라고 하는 등급은 몇 점 이상일 때 중학교 때 받았었나요? 90이잖아요. 얘는 A일 거예요. 얘는 몇인가요? 요게 사실은 의외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소거든요. 즉 아무리 1호 등급제라고 할지라도 얘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1구 등급제에서는 4%, 11% 이렇게 나눴었던 게 좀 완화가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보완을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참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은 교육과정이 변하는 첫 세대로 지금 아이들을 보내시잖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교육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마루타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마루타 세대는 최대한 높이 올려야 된다. 그냥 상위권은 문제가 아니다. 갈 수 있다면 최상위권으로 가야 된다. 즉 1등급이면서 절대평가가 A인 쪽으로 가자라는 게 제가 늘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인 중총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중총부 친구들과 3학년 올라가는 중총부 친구들 그렇게 합치면은 그 친구들이 한 60명이 좀 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니네가 중총부를 다니면서 국영수 탐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니네끼리 최상위권끼리 제일 박 터지는 게 뭐냐? S반과 K반이 나뉘었는데요. S반 애들은 정확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따가 S반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게 될 텐데 좋은 반이거든요. S반 친구들은 저희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애들은 영어 많이 어려워해요 라고 말했고요. K반 친구들은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데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중요한 건 모든 학년에서 중총부 영어 못하면 내신 답 없다였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요것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총부 국어는 조금 무난한 출제 경향이었었어요. 그런데 영어나 수학은 상대적으로 항상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수학은 조금 고정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변동이 크게 없어요. 과목의 특성상. 근데 영어는 어떤 강사를 만나냐에 따라 좀 변동폭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상위권 애들도 실수로 감점 받으면 이게 간당간당해지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주요하게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챙김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 받는 것과 국어에서 1등급 받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그럼 종충고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빨리 좀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핸드아웃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난이도 최상 문제고요. 지금 먼저 설명하게 될 거는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서술형 3번입니다.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래는 다른 지문이었는데 이걸 학교 선생님이 싹 다 바꿨어요. 핵심 메시지만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빈칸이 뚫려 있잖아요.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문장을 객관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밑에 주어져 있는 보기를 활용을 해서, 또한 문법적으로 옳은 상태로 바꿔가지고 작문을 해주세요가 미션입니다. 이거는요, 특목고 이 주변에서 공주사대부고에서 요구되던 3년 전, 2년 전에 유행하던 유형을 그대로, 제 노땡땡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넘어오시면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유형이고요. 그래서 전교에서 만점 받은 애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점수가 지금 5.2점인데 부분 점수 감점 없이 다 받은 애들이요 5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24년에만 그랬냐? 23년에도 그랬고요. 22년에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추적형 결과이고요. 두 번째로 가보시게 되면 종촌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덩어리가 있고 밑에 덩어리가 있잖아요. 위에 덩어리는요 지문의 변형이 없었습니다. 대신 위에 나와 있는 지문을 요약문의 형태로 밑으로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번 빈칸과 2번 빈칸이 있잖아요. 각각 들어가야 될 문장으로 적절한 걸 주어져 있는 보기 활용해서 변형해서 집어넣어라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 1번 종촌고등학교는 최상위권이 될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변형이 되든 안 되든 찾을 수 있는 이해력과 독해력과 추리력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순하게 문법적으로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객관식이 아니라 스스로 문장을 지을 때 틀렸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까지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가 다행히도 유일하게 전교에서 한 명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 시기에,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유일하게 만점이었습니다. 그 친구. 나머지는 만점이 없었어요. 다 감점을 받았었습니다. 더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최상보다는 이제 상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꽤나 길잖아요. 꽤나 길다는 게 이제 비포용지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바닥을 다 차지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 지문이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이미 요만했던 지문을 이만큼으로 다 변형해서 밀립니다. 그리고 문장 재별이라고 하는 형태를 다 바꿔버린 다음에 아이들한테 스스로 재조립을 해라라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 문장 재별은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학생들이 다 불편해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시간 오래 걸리고 빨리 풀어야 되고 맞춰야 되고 부담은 항상 크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럼 종촌고 영어 레슨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두 가지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자료는 제가 직접 다 손을 대는 자료이고 주마다 제 진도를 나갈 때마다 계속 나가는 변형 자료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제가 예측 문제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뮤니티 카페 같은 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을 강남한국에서 올리는데 저는 다 올리거든요. 제 자료를. 그럴 수 있는 건 저는 저작권에 어떠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올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이런 자료 어떻게 만드냐, 이거 신뢰할 수 있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정말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이런 자료가요, 제 강의실, 제 사무실 가보시면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시험이 끝나면은요, 여기 보시면 24년 9일 6월 37번이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실제 시험에서 변형됐다. 밑에 보면 포인트가 뭐였는가 분석을 싹 다 걷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시험지에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식의 문제와 이런 식의 문제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랑 타임인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2개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24년 1학년 친구들은 1등급제니까요. 387명 중에서 1등급이면 15명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저희 S반 친구들이 15명 중에 8명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고, 이 친구들 중에서
맨 첫 시험부터 1등급이었던 친구들은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끌어올린 친구들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24년에 1학년에서 지금 이제 2학년 넘어가는 30명 좀 넘는 그 친구들의 50% 정도가 1,9등급제에서 이제 3등급 이상인데, 이 친구들도 처음에 이제 어마어마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천고 S반 같은 경우에는요, 총 재원생 1명인가 2명인가 그런데 평균 점수가 95점이고요. 종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6 아니면 94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이 정도였다라는 말씀드리고, 밑에 친구들은 이제 S반이 아닌 K반 친구들인데요. 점수 상승 폭들에 주목하시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 다 저랑 안 하다가 여름방 때 들어왔던 친구들만 걷어냈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석하고 자료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건 뭐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만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성실했고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30%만 믿으시면 된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중학교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암기해서 도형 비교하는 형태로, 즉 시험 이렇게 나올 거니까 외웠더니 이렇게가 되잖아, 그걸 푸는 거였다면, 고등학교는요, 이러한 문법적인, 이러한 문장적인 요소에서 원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각각 변형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변형성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매우 일부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종촌고등학교 이 주변 지역에서 저는 아름고등학교가 내신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종촌이 영어는 오히려 가장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서울 목동이나 농원에 있을 때를 비교해봐도, 그래서 종촌고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반드시 영어의 원리 자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저희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25명의 예비고일, 종촌고 예비고일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 지난달부터 내신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자료와 실제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어떻게 내신을 대비하고 어떻게 우리는 포인트를 해야 되는가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되 만약에 보내셔야 된다는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셨을 때 제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어요? 문제 없겠죠, 영어? 괜찮아요? 아마 저 종천고등학교도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되고요. 영어하고 국어는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고과는 종천고 학생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분들로 배정되어 있어서 유인 선생님, 지금 들어오신 유인 선생님하고 장소영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고요, 여성 선생님,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국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박세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시선을 좀 끌려고 아이들이 제일 기분 좋아해서 여기 보면, 일단 종천고 담당하고 있는 저 곽세미라고 합니다.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말씀들이, 아니 우리 중학교 때 90점 100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중등국어 책을 보면,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표가 고등학교 책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 표는 안 하고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 학생들은 중학교 때 시험 끝나면 고등학교 때 새로운 거 배운다 생각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시면 문제를 전혀 못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중등국어는 확실히 칸도 넓고, 문제 풀 때 앞에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누룽지, 부동산 이런 발음 같은 거라든지 너무 쉽게 나오죠. 근데 고등국어는 똑같은 문제인데도 길이가 일단 길어요. 사실 이거를 학교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수업을 해주는 건 아닌데 여기 설명 부분을 읽고 내가 배웠던 의문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까지 추가로 줘버리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몇 항 다 넣어줬잖아. 근데 왜 못해? 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저희는 이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이제 뭐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길이의 차이도 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사실 영상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이 긴 지문 읽다가 끝나버리죠 시간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페이지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한 5페이지, 6페이지는 이제 풀었지만 뒤에 2-3페이지는 아예 하나도 못 보고 찍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일단 고등국어는 과목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종충고 같은 경우는 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나오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상태예요. 학교에서 안 해주고 너희가 모의고사 문제 풀었지? 그러니까 그거 다시 공부해서 학교 시험에 낼 거야.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모의고사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 자고 시작하는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서 뭐 수학이나 영어 조금 풀까 싶은데 이거를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시 한번 집에서 푼다? 몇 문제 안 되니까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글 같은 외부 지문이라고 하죠. 그런 외부 지문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단순히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실패해요. 중학교 때는 사실 벼락치기가 가능했던 거는 단순히 외워서 적용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나 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내신 달달달 외우면 뭐해? 그 내용이랑 유사한 작품을 찾으라고 해요. 그럼 이 다른 지문은 해석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와 수능 대비까지 꼭 필요한 이제 고등국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국어의 과목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문학, 비문학, 언어와 매체, 헌법과 작문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언어와 매체랑 헌법과 작문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이제 모두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와 매체나 헌법과 작문을 봤을 때 언어와 매체가 문법인데 이 문법을 아이들이 안 골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헌법과 작문 읽고 내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조금 문법 공부 안 하고 꿀 빨 수 있게 내가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풀게 라고 했었다면 이제는 모두 필수가 됐기 때문에 이 문법에서 나눠지겠다. 그러면은 문학 작품 같은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냐, 문법 같은 거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예외 사항을 정확하게 외웠냐가 달라지겠다. 그러면은 왜 고등국어가 어렵냐라고 한다면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길이가 너무 길죠? 읽다가 진짜 그래서 학교 진도에다가 유사한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형이라든지 학교에서 나간 진도는 가볍게 나가놓고 얘들아 이거 너무 쉽지? 라고 해놓고 그거와 유사한 지문을 어렵게 고전 작품 같은 걸 가져다줘서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 암기로는 불가능한 고등 과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종촌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친구가 너무 잘 봤죠? 너무 잘 봤는데 여기 돋보기가 있는 부분에서 이 작품은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예를 들면 얘들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격조사가 쓰였어 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아예 다른 작품을 가져다가 주면서 여기에서 주격조사 찾아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니까 찾고 그 다음에 문제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 이 종충고는 다른 외부 지문을 많이 내기 때문에 특히 문법 같은 데에서는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문법 개념 문제가 아닌 고전 문학에 적용을 해서 정확한 개념을 너희가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 시험 범위는 사실 이 문제밖에 안 돼요. 나란 말씀이 dim기계 달아 이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서 배웠으니까 이런 거 풀 수 있지를 내는 건데 그게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그래서 이 첫 페이지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앞에가 너무 어려우면 뒷문제가 쉬울 확률이 크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풀어도 돼 라고 하는데 뒤로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자꾸 앞에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왠지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넘어가야 시간이 안 아까울 것 같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새로운 지문을 주고 해봐야 한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종송고가 길이로 많이 싸움을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지 수가 11페이지거든요. 시험지가 11페이지인데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아이들이 시험지도 좀 크잖아요. 넘기고 앞에 다시 보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줬는데 여기 페이지를 보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뒷장에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또 까먹고 이런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전략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고 여기 지문도 일부러 잘라놨잖아요. 솔직히 여기 한 페이지 넘겨줘도 될 텐데 그래서 일부러 종충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지문은 학교에서 그 교과서 그대로 나온 거기는 한데 그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 문제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도만 해서 뭐 기역, 니은 답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하시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제가 모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모아둔 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거든요. 그냥 양면이에요. 양면 페이지인데 여기는 심지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치읓까지 있고요. 여기도 뭐 미음, 뭐 시옷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한 장에 문제 기역, 니은 이것도 학생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고르는 거. 그러면은 사실 하나만 틀려도 바로 커버. 여기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니은까지는 알겠어. 니은 디귿이 답인 건 알겠는데 하나가 뭐지?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어렵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 분석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오면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많은지 이렇게 공부해서 이 세부 지분 분석 내용이 많으니 어떻게 해라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얘네가 대충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도 많고 문제 수도 한 27개가 11페이지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문항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사해.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동안에는 또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 같은 걸 해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학작품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런 외부 지문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학 동안에 수능 특강 같은 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신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한 번도 5등급 위로 올라가 본 적 없는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쌤 하나 틀렸어요 이러고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내신이랑 수능을 같이 봐주시는 게 나중에 수능 안 볼 거예요 해도 도움이 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 스타일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프린트가 이렇게 조항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표준어 규정 해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야. 그리고 너희가 분석할 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막 인덱스로 붙여놓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걸 했더니 진짜로 그 조항이 나왔어요. 학교에선 전혀 해준 적이 없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혹시나 하고서 해봤는데 진짜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저희만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다는 거.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안 하잖아요. 모의고사 혼자서. 그래서 여기 분석한 것들, 여기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제 분석해서 변형 문제까지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대비가 잘 되는지는 제가 쪽지 시험을 한 번 할 때 40문제, 50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빈칸도 이렇게 다 풀어서 확인해주고 이렇게 쪽지 시험들 제가 파일 저장해놨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가는데 요즘에는 학원 공사사로 해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요 학원번호로 그래서 가끔 넘기시더라고요 제가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 아이들마다 이 피드백을 주는데 이렇게 문제 그것도 사진도 보내고 그래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이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빠지지 않았어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서 그 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에 이제 재생 목록으로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이들이랑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늦게 자니까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해 라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어 시간은 가장 황금 시간대죠. 그래서 토요일 3시에서 6시까지 중충고를 설정해놨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이라고 해서 내신 대비 때는 아이들 문제 푼다든지 모의고사를 준비해준다든지 이런 시간은 아이들마다 다르게 해서 그 시간을 고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표 보시고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잘 들으셨어요? 대답들이 없으신 거예요. 국어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참 국어가 어떻게 보면 영어 수학에 치여서 이렇게 조금은 뒤로 미뤘던 학과인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많이 들어가요. 정말 틈틈이 해가야 됩니다. 지금 입학 전까지 조금 남아있는 시간에 알차게 보내서 그거도 좀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원입니다. 이제 고등수학 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전원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공통고 시험 문제 구성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작년도 기출 기준이고요. 실제 비중을 보면은 교과서 번역 문제가 15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외부 문항이 8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15문항 중에서 전부 다 기본 문항이었어요. 기본 문항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교과서 문제 거의 그대로 아니면 시중 교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본 문항만 모두 맞췄을 때 65점 정도 나왔고요. 9등급 기준으로 해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 되죠.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은 정확하게 3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안 없어지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화 문항이 6문항 정도 나왔는데 외부 문항 8문항 중에서 6문항이 심화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심화 문항은 어떤 느낌이냐면 모의고사 기출 기반으로 해서 변형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기본 문항이랑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도 이제 쉬운 문제는 안 내고요.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 한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런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가 나온다면 학습지를 미리 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부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다 학습했던 다 풀어봤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게끔 돼 있는데 중천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심한 경우는 2007년 정도부터 해서 24년까지니까 거의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에 있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뿐만 한 것도 아니고 막 2학년 거 3학년까지 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를 대비할 때 그냥 심화 문항을 아예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힌트가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미리 학습지에서 풀어본 문제들을 기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심화문항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은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기본 문항의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8번, 12번을 예로 가지고 왔는데요. 왔는데 그냥 기본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거, 기본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기본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심화 문항은 기본 개념 자체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 특히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심화 문항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심화 문항을 해결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심화 문항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 문항이랑 심화 문항은 그냥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톱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그냥 나무를 둘로 나눠주세요, 잘라주세요. 가 기본 문항이라면, 그냥 어떤 나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갑자기 그냥 서랍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런 게 심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어렵겠죠, 갑자기 나이가.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배웠던, 지금 배웠던 톱이라는 개념도 필요하겠지만 줄자라는 도구 개념, 아니면 뭐 드라이버라는 개념들, 예전에 배웠던 개념들까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그래서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배우는 개념들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는데 까먹은 그런 개념들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제가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결국은 새로 배우는 지수나 로그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뭐 실근의 부호라든지 근의 분리라든지 이런 개념들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다시 잘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념 노트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개념 노트의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준 거예요. 개념 1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모르고 있었고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을 내가 뽑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걸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이 개념 때문에 또 틀렸으면은 거기다가 다시 여기다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형식으로 개념 노트를 작성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복습하기 굉장히 편한 상태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개념을 끝내고 빨리 유형하고 심화하고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사실 개념을 끝낸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도 단어 외운 것도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잖아요. 개념도 당연히 까먹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까먹었던 개념들을 바로바로 다시 복습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면 좋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개념을 까먹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동영상을 이제 링크로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그 개념 노트에 내가 해석한 개념 그대로 잘 들어있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시 추가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라. 그래서 나중에 그 개념 노트만 복습해도 충분히 내가 앞에 있는 개념들이 다시 생각날 수 있게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 우리가 아까 서랍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설계를 하는 거, 이게 고등수학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설계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설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공부하냐면 완성된 설계도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종충고 같은 경우처럼 이제 심화문항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내가 그 설계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오면 1등급 맞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하기보다 설계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느낌, 설계라는 게 뭐 되게 거창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있어요. 그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의 개념들이 각각 존재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한 거구나.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로 처리할 건데 뭘 밑변으로 보고 뭘 높이로 볼지, 뭘 밑변으로 보고 뭘 높이로 봐야 될까? 내가 만약에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기로 결정을 했다면 과연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이 필요한데 그럼 직선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작전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세 점을 알면 무조건 구할 수 있대, 사성 공식, 신발등 공식이라는 게 있대, 그것만 외우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한 친구랑 직접적으로 다 해석해가면서 공부한 친구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설계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표현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f2-x 더하기 fx 더하기 4, 그러니까 f2-x가 fx 더하기 4와 같아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줬다면, 여기는 예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였다라고 한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세워놓고 여기다가 x 대신에 2-x를 넣고 x 더하기 4를 넣고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접근해봤자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은 애시당초 결과를 얻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현은 이거는 대칭축,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긴 얘는 곡선 자체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뜻이고, 얘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해석 하나하나를 마찬가지로 개념 노트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문항을 저 개념, 저 표현 때문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 표현을 하나 써주고 그 문제를 일단 써주면서 내가 이런 문제는 이 표현 때문에 틀렸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다 해놓고 이것도 정확하게 다 암기해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보통 이제 이해 과목이라고 하지 암기 과목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암기 과목이 아니지만 사실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집어넣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에 집어넣을 수 있게 노트를 작성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사실 좀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기본 개념이 드라이버라고 한다면 상위 개념, 심화 개념이 전동 드라이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동 드라이버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얘는 한계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라는 건 몇 개의 개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제 조건이 충분히 깔려있는 상태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랍장을 만드는데 이 구석에 있는 데다 나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베이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중통부는 일단은 기본 개념은 다 맞아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개념 노트를 작성해서 개념을 수식을 점검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연습 자체가 평소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그냥 딱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계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풀이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얘는 이거랑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할 수 있고 이런 흐름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흐름이 완전히 잡혔을 때 계산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새로운 표현은 그때그때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잡혔을 때 심화 개념을 접근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학습 의지가 꺾이는 경우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학 잘 주셨어요? 이제 대답 잘하시네요. 수학은 입시에서 별별의 초서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은 생각한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생각했던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굉장히 비중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비중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수학은 저희가 학교별로 반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서 그레이드별로 짜기 때문에 테스트를 본 후에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잘 맞을 학생들하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은 설명은 여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배정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하신 박세미 선생님하고 남성 선생님, 안의원 선생님하고 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과학 신윤보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엄청고 과학 선생님하고 신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통합과학에서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어머님들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사실 시험 자체가 변별력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공부량을 확인하고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뭐 싫어해도 공부량이 좀 된다 하는 경우는 한 고득점이 나왔을 것 같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변별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되어버려요. 사실 중학교 때 그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님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100점 자수를 좀 조절한다거나 90점 이상을 조절한다고는 하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를 했나, 또는 얼마나 공부했나, 이것뿐만 아니라 등급 나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 심화된 고일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일 내용에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 중에 한두 가지 꼭 넣어서 그걸 이용해서 등급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능 과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나가서 고득점을 받아서 등급을 잘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로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이 되어버리는데 아마 등급 나누기 좀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적, 즉 등급을 밟았기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도는 하나하나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면 등급의 차등을 부여하는 문제풀이를 체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과학을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응용 실전 방법을 계속 학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 케어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 4단계 위주로 좀 가르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내용 자체가 물화생지의 핵심 내용을 끌어다가 큰 범주를 묶었기 때문에 양이 매우 강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이미지화하고 유기적인 암기를 해야지 아이들이 그 많은 양을 최대한 적게 암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는 이제 시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와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제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이해와 암기를 하는 걸 바탕으로 내가 어느 곳에서 실수를 하는지 또는 어떤 곳에서 변형이 돼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푸는 선수가 되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내가 암기한 걸 잘 꺼낼 수 있는가 연습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딜 가도 말씀드리지만 결국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변별력은 물리화학 파트에서 얻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화학 파트를 선행을 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이 국영수학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물리화학 파트를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네 번째입니다. 사실 내신 시험의 본질인데요.
어느 학교와도 설명이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출제자의 스타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이 물리화학 선생님이 입김이 세. 그럼 분명히 물리화학 위주로 나올 거고요. 애들이 물리화학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물리화학 선생님이 안 계시고 생물지구학 선생님만 있는 학교는 있어요. 그러면 아마 생물지구학 쪽에서 많이 나오겠죠. 근데 두 과목의 특성상 출제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 학교가 물리화학을 잘하는 학교야, 잘 가르치는 학교야 하는 경우는 물리화학의 어려운 문제까지 도전을 해야 되고, 반면에 물리화학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생물지구학 파트에서는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막 굳이 막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내진 않을 거고. 근데 반대로 물리화학이 쉽다면 생물지구학이 어렵겠죠. 그럼 생물지구학이 세세한 내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이 많을 거고, 특히 시험 준비할 때 이제 우리 학교가 물리화학이 쉬운데 물리학을 굳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종총고 출제 교양을 좀 말씀드리면요. 종총고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항상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합니다. 그래서 고1의 개념은 담고 있지만 고2 수준의 논리, 계산, 응용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벗어난 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상 다 고2,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을 지문을 바꿔서 한 단어로 쉽게 난이도를 낮춰놨지만 결국에는 이 종총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고1 단계에서 고2, 고3 수준의 논리를 한번 접해보고 얘들 수능에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경향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중 문제집에서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는 해설 작성도 어렵고 이런 걸 내버리면 학교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져요. 아이들이 술술 풀려야지 더 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신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등급별 차등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모든 걸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네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제의 출제 스타일이 어떤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 했을 때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너무 어렵게 하면 국영수 공부하는 시간도 뺏겨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준비 안 하면 나는 2등급에 만족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1등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나 분명히 생물지구는 다 맞았는데 물리학이 너무 어려웠어. 사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파트에서 한두 문제도 맞춰야지 고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는 항상 모든 과목, 제가 물리화학을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과목을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눕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제가 3월쯤에 이제 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 기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때 쉬운 개념, 학생 눈높이에서 이제 쉬운 개념 완성하고 일반적인 내신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수업 과정이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요. 과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 있다는 과정 이해해서 이제 시험 준비가 하는 과정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레벨 1 교재랑 레벨 2 교재랑 조금 디자인이 좀 달라요. 레벨 1 교재 같은 경우는 개념이 잘 적혀 있고요. 개념에서 이제 핵심 파트를 이해하기 위한 심화 개념, 시험 준비 문제를 풀기 위한 완벽한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서 증명 같은 걸 한다거나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걸 많이 설명합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요. 시험 6, 7주 또는 통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과장해서 8주까지도 잡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처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벨 2 문제집 같은 경우는 보면 문제가 들어가고 옆에 항상 코멘트가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문제에 들어간 핵심 개념과 그리고 작년에 여기 학교에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이 됐고, 그리고 이걸 변형시키면 어떻게 푸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만 잔뜩 모아놔요. 저 같은 경우는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100문제를 풀이면요. 절대 100문제를 다 풀 수 없게 돼요. 100문제 중에 60문제는 그래도 잘 풀리게 하고 20문제 정도는 고민을 해야 풀리고 20문제는 솔직히 틀려오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틀리는 거를 잘 풀어야 돼요. 60문제 잘 풀린다고 해서 60문제 풀었네? 기분 좋아할 게 아니고 나머지 40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라고 공부를 하는 게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레벨 2 단계에서는 이제 심화 개념 응용,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테크닉 체화, 그리고 수능과 모의고사 내신 기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나오는 논리, 응용, 심화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변형해서 목표 점수를 위한 연습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저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안 배우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아이들이 처음에는 선생님 좀 불친절해요 막 이래요. 왜냐면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이거 설명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험 대비 들어가면 완벽하게 진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해서 강의를 나가거든요. 근데 레벨 1 같은 경우는 저 못 들어서 못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미 다 촬영은 다 해놓게 했습니다. 촬영해놓고 새로 들어온 친구는 미리 클리닉 불러서 이때 요거 나갈 거니까 한번 보고 와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와서 질문하고 레벨 2 들어가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업할 때 일단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학생이에요. 특히 수학학원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애들은 다 답안지를 걷어가는데 저는 수학생이 쫄라가지고 답안지를 달라. 그 대신 내가 절대 안 베끼겠다. 베끼면 안 해오지. 내가 만약에 베끼게 되면 무조건 혼내라. 그래서 안 베끼고 답안지를 받아갔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문제를 풀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 너무 기다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단은 복습 플랜 항상 문자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준 다음에 그 문제풀이에 대한 해설 영상 다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 물어보고 1대1 개인 피드를 한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주 이렇게 단톡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습하고 헷갈리는 문제 이거 보고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물어봐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 정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봅니다. 모든 아이들 보이들 시험 보는데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면 누가 1등을 했는지, 누가 꼴등 했는지는 나오는데 제가 지워놨고요. 그리고 1등한 친구들 사이에서 점수가 이렇게 되고 이 아래 친구들은 제가 다 잘라서 보강을 불러요. 무조건 보강을 불러서 제 시험 봐야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내용도 제가 어머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좀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안 보냅니다.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보내지 않고 와서 제 시험을 본 다음에 보내요. 왜냐면 결국엔 제가 다 시키고 학습시키고 보내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음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답률 다 분석을 해요. 낸 숙제 중에 오답률 분석해가지고 이런 문제 많이 틀렸네?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다 하고 한번 설명해 주고요. 항상 이렇게 주간지가 나가면 항상 주간지 성적표가 나가고요. 그 다음 밑에 해설 영상이 같이 나갑니다. 웬만하면 제가 해설 영상 나가는데 너무 암기하는 파트나 하는 경우는 거쳐서 제가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숙제를 제출할 때 문제집을 안 받습니다. 그냥 OMR만 받아요. OMR만 띡 내고 그거를 바로 조교님한테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바로 보내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제 성적표를 한 1시간 만에 받는 거잖아요. 1시간 만에 받고 내가 숙제 이렇게 붙이고 너 제 시험이야 이렇게 하고 해설 영상을 보내주면 해설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 한 다음에 다음 주 갖고 와서 질문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난 잘하고 있는데 질문하기 싫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요한 게 개념 학습을 잘 한 다음에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루플 스킬이라던가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종천고 얘기를 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종천고가 제가 봤을 때는 과학에서 어려운 학교 중에 2개가 있다 생각해요. 주변에 전체 다 합쳐서 제일 어려운 학교는 솔직히 아름보인 것 같고 과학이 제일 어려운 학교는 종천고 같은 경우는 2번째로 어려운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와서 70점 받았어요 하면 애들이 막 울먹울먹 합니다. 막 시험지를 갖고 와요. 다 안 오는데 틀렸다. 70점 받았는데 그게 1등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90점 못 받으면 과학을 못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과학을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의 편차가 너무나 커요. 등급이 상당히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40점, 50점 1등인 경우도 있어요. 100점 만점에. 특히 고1도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수능 과목이 되기 때문에 점점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새로 변화된 수능을 보는데 그게 제일 변화가 큰 게 과탐과 사탐이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국영수는 뭐 애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고 과탐을 잘 봐야 대를 잘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할 수 있죠. 특히 학교 선생님들도 그 전까지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자료 쓰니까 대충 문제 만들고 그냥 어떻게 변별해야지 하다가 이제는 한번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은 고교 학점제가
하기 전에는 과학이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문과를 선택해서 2학년부터는 과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입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학은 싫어도 2학년이 돼서도 3학년이 돼서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저희가 2개 종천고등학교 학교 종천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는 반이 2개 많이 개설되고 선생님 지금 설명하신 심윤부 선생님이 이렇게 맡아서 하십니다. 이제 그 지금 설명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느끼셨겠지만 내신 교과 성적은 1학년 중간고사에서 80% 이상 결정난다. 그러니까 입시에 필요한 부분은 거의 거기서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이지만 모두로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되고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무슨 입학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이 바쁘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방학 기간이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마치면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는 학원에서 주로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간혹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그냥 학생들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죠. 부모님들의 공동작품이다. 그래서 막 너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이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입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요즘은 세월이 빨라져서 강사들이 5년에 한 번 바뀐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2번 가까이 바뀌는 기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적 때문에, 입시 때문에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작지 않아요. 그런 과정을 뚫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때 부모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아이들이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기댈 수가 없어요. 잘못 기대줘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여유도 없고 학원에 가면 살벌하잖아요. 결과만을 추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뭐 무슨 특수부대 같죠. 그럼 아이들이 기댈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기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워야 되죠. 좀 인내도 필요하고 저는 가장을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랑이 그냥 맹목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줘야 된다. 막 듬뿍 줘도 채권 추심하듯이 너 얼마나 줬는데도 이런 손익계산서까지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금방 반감되는 것이고 내가 달라고 했냐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통과 어떤 이런 인내와 지혜와 좋은 얘기가 다 하면 당겨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좀은 기댈 수 있게 이런 포근한 엄마 품 아빠 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 아이들은 제가 수년간 우리 아이들을 상담을 해본 결과 부모님들이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흡족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려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파이널에 돌입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만 급하셔가지고 마치 시험장을 부모님들이 들어갈 태세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이렇게 때로는 기대면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긴 시간이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입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해서 수시로만 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정시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인문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반수도 있고 반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고려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오신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건강하는 사랑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